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5강 시간으로서 241번부터 250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4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41번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예,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자, 경매를 신청했을 때 피담보채권, 즉 배당값 받을 금액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정성을 갖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맞습니다. 경매 신청을 하면 근저당권은 그때부터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3.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최고액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일부 변제에 불과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도 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3자나 또는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그 한도 내에서 갚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근저당이라는 사실과 취지, 요즘 사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최고액을 명시해야 한다. 맞죠? 근저당이라는 사실, 채권의 최고의 채무자, 이런 거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 최고액에는 이자 및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 포함된다. 이자는 포함되는데 이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별도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틀렸네요.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24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병이 자기 소유의 A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문제를 딱 보면 병이 자기 소유의 A 부동산, 즉 이 병은 누구다? 물상보증인이 되는 거고, 을이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니까 을이 채무자, 갑이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근저당권자가. 자, 그의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즉 을이 있으면 갑이 있어요. 그러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을은 돈을 빌린 채무자일 뿐이고 누구 걸 근저당권 설정했다? 병이라는 제3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한 겁니다. 을은 채무자고. 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이니까 물상보증이네요. 병이 A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했습니다. 정이, 제3자 정이 A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병과 정 사이의 계약은 이행인수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병이 A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면서, 지금 병이 또 다른 정에게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하면서 그 근저당권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정이 A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후, 정이 인수한 겁니다. A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시작되었다면, 자, 그런데 A 부동산이 담보권 시작에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 것은,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병이 아니라 정이다. 이게 틀린 질문이에요. 병이 맞습니다. 정이 아니에요. 이건 판례에 나오는데, 이런 건 판례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땐 정일 것 같은데 판례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판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물상보증인이 병입니다.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 정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에 그 이행 인수는 매매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시행된 경우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 물상보증인 병이
채무자에 대한 부상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 갑이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A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을에게 송달되었다면 피담보 채권의 시효 중단의 효과는 을에게 미친다. 그렇죠. 맞습니다. 을에게 미치는 겁니다. 4번. 병이 갑에게 피담보 채권을 임의로 변제하였다면 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의 확보를 위해 병은 당연히 갑을 대의한다. 맞습니다. 당연히 갑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A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의 을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 시효 기간은 10년이다. 민법제 162조 1항에 나오죠.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242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3번.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근저당은 장래의 채권을 담보라고 하기보다는 장래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렇죠. 장래 채권이다. 근저당권은. 자,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2. 근저당은 결산기 이후에는 보통의 저당으로 된다. 그렇죠. 결산기가 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돼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보통의 저당으로 되는 겁니다. 3. 반드시 근저당의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반드시 명시할 게 있었죠. 첫 번째 근저당이라는 취지, 그리고 두 번째 채권 최고의, 그리고 채무자. 이 세 개는 반드시 명기해야 되지만 그 외의 건 명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의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틀렸네요. 또한 판례 역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근저당이라는 사실과 채권 최고액은 명시하지만 그와 관련 등기 기간 같은 거는 따로 약정하지 않더라. 등기할 필요가 없고 등기가 없더라도 이런 근저당 기간 같은 거는 등기가 없더라도 그 근저당 등기는 유효하다고 합니다. 자, 4번. 근저당에 있어서는 장래의 결산기까지 이른바 저당권의 소멸에 있어서의 부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한도, 채권 최고의 한도 내에서 피담보 채권이 액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5번. 근저당으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그렇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4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4번. 근저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이란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채금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반대로 설명되어 있죠. 채권의 최고액이라는 것은 책임의 한도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게 반대로 제가 설명했죠.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경매됐을 때. 이거 틀렸고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의 한도액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채무자가 자신이 채권의 최고액을 넘어서까지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간다면 채무자는 그 해당 부동산의 경매돼서 경매 넘어가면 채권 최고액까지 배당을 해줄 거고 그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도 역시 채무자는 한도액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설명되어 있는데 한도액의 의미라는 것은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지 않고 반드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일단 한도액을 의미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채권의 최고액이라는 것은 경매에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인 겁니다. 그래야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들도 일정하게 저당권이나 기타 담보 물건을 설정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채권의 최고액에는 피담보 채권의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채권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채권액이 확정됐을 때는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한 당사자는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고액 또는 존속기간을 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변경 등기하여야 한다. 그렇죠. 변경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변경 등기해야 됩니다. 둘이 합의해서 변경을 해놓고 등기 안 하면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피담보 채권에 양도 없는 근저당권만의 양도는 무효다. 그렇죠. 부정성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있으면 저당권도 있고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사라지는 겁니다. 따로 둘이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잘못된 거 고르니까 244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45번 을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갑. 자, 이 1억 5천만 원의 채권자 누구다? 갑입니다. 그리고 을 소유의 X가옥과 을 소유의 X가옥, 물상 보증인 소유의 Y토지, 1순위 공동저당권자이고 병은 X가옥에, 정은 Y토지에 대하여 각각 2순위 저당권자이다. 매각 대금은 X가옥은 1억 원, Y토지는 2억 원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게 어려운 문제 같은데 풀어보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채권자는 갑이니까 갑은 여기서 한 명밖에 없으니까 냅둬두고 좀 이따 봅시다. 을, 자, 채무자예요. 채무자. 이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을은 채무자고, 을은 X가옥을 갖고 있어요. 자, X가옥. 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 있어요. 자, 물상보증인이 있습니다. Y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1순위가 지금 누구다? 1순위 공동조당이니까 바로 을에 대하여 1억 5천만 채권을 가진 갑이죠. 갑이 1순위예요. 지금 1순위 갑.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병은 X가옥에 대해서, 자, 2순위. 이제 2순위는 병. 그리고 정은 Y토지. 정은 Y토지. 이렇게 2순위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항상 물상보증인의 것이 낙찰이 되면 정은 물상보증인을 대위해서 을에 대해서 갑의 순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을의 X토지가 낙찰됐을 때 경매에 넘어가면 병은 물상보증인의 을을 대위하여 갑을 대위하여 물상보증인의 해당 목적 공동 경매 물건에 대해서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갈 수는 요거는 없다는 거예요. 요거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금액적인 거는 이건 페인트라고 그러죠. 문제를 헷갈리게 하려는. 자, 보자고요. 1. 갑은 1순위 공동저당권자. Y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Y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매각대금이 Y토지가 2억 원이기 때문에 그래. 1억 5천이니까 2억 원 안도 내에서 1억 5천 자기가 다 배당을 받아가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2. X가옥 및 Y토지에 대해 동시배당. 두 개 동시에 저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을 행해지면 갑은 X가옥으로부터 5천만 원, Y토지도 1억 원을 각각 배당받는다. 그렇죠. 전체 대금에 또 비례하는 겁니다. 전체 X가옥은 1억 원에 낙찰되고 Y가 2억 원이면 전체 3억 원이죠. 3억 원 중에 1억 원, 3분의 1 곱하기 1억 5천 하면 5천만 원 되는 거고, 3억 원 중에 2억 원, 3분의 2 중에 1억 5천 하면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봉 배당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공동저당권자. 3. 갑이 Y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액을 만족받는 경우. 자, 가능하죠. 2억 원이니까 자기 채권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은 Y의 물상보증인 Y토지의 후순위이자 정입니다. 갑을 대위하여 X가옥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물상보증인을 우선합니다. 자, 4. 갑이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면 갑은 병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다. 그렇죠. 갑이 1순위잖아. 1순위. 병은 2순위고. 그러니까 1순위자가 우선 배당받는 거 당연한 얘기 해놨습니다. 5번. 갑이 X가옥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병은 채무자의
채무자 부동산, 소유의 부동산의 그 이순위자죠. 병은 갑을 대하여 Y 토지, 물상보증인의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물상보증인을 우선하지 그 채무자의 저당권자를 우선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틀린 지문입니다. 다 동글랭이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45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 차용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즉 갑의 피담보 채권의 건 1억 5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을이죠.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 차용했으니까 을의 피담보 채권의 1억 5천이고 이제 갑이 빌려 쓴 거니까 갑은 갑의 ABC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공동저당이죠. 그 후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각 부동산을 동시 경매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각각 9천만 원, A는 9천만 원, B는 6천만 원, C는 3천만 원이었다면 채권자 을이 B 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안분 배당 받는 걸 계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 B, C 경락대금을 다 적어보세요. A는 9천 더하기 B는 6천 더하기 C는 3천 이 중에서 비율상 B 부동산에서 변제받는 거 B 금액만 적으면 돼. B 6천 요 비율에서 자기가 전체 받을 금액 1억 5천이죠. 1억 5천을 곱해주면 되죠. 1억 5천. 그러면 이거 9하고 6하고 3 더하면 몇 나옵니까? 자, 계산해보세요. 9하고 6, 3. 그러면 18분의 6이잖아요. 그리고 역시 1억 5천은 그대로. 그러면 6일은 6, 38. 3분의 1억 5천에 3분의 1은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46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7번 공동저당에 관하여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 등기실 공동담보의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그렇죠. 공동담보의 취지란 뭔 뜻이냐? 이건 신청서에다가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맞고요. 2. 동시배당의 경우 저당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및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부담을 안분한다. 그렇죠. 후순위 권리자들도 배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분합니다. 368조 민법 1항에 나옵니다. 3. 이시배당의 경우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따른입니다.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의한다. 맞습니다. 선순위자 동시배당의 경우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의한다. 맞습니다. 4번 채권자 갑이 주 채무자 을과 물상보증인 병소의 각 토지 위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병의 토지에 대하여 물상보증인 토지죠. 경매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병은 을 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에 대의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물상보증인은 대의할 수 있습니다. 그 채무자하고 물상보증인이 만약 경합을 하면 물상보증인을 우선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채권자 갑이 주 채무자 을과 물상보증인 병소유의 각 토지의 1번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의 토지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입니다. 경매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을 토지의 2번 근저당권자 정은 병 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자, 주 채무자가 을이고 물상보증인 병입니다. 그런데 을 토지에 대한 경매를 했어요. 그리고 변제를 받았고 을 토지의 2번 근저당권자 정은 병토지. 자, 주채무자에 딸린 근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토지에 대하여 갑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냐 없냐죠. 반대로 물상보증인은 갑을 대하여 주채무자에게 권리를 대행할 수 있지만 채무자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행할 수 없답니다. 없다. 이거 반드시 알아주십시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전 문제에도 나왔었고 또 나오는 겁니다. 없단 데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는 1억 8천만 원을 P담보 채권으로 하여, 자, A가 받을 돈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X부동산, 자, X부동산 시가 1억 2천만 원, Y부동산 시가 8천만 원, Z부동산 시가 4천만 원 위에 공동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한편 X부동산에는 B 채권 5천만 원, Y부동산은 C 채권 4천만 원, Z부동산은 D 채권 3천만 원이 각각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 경우 시가대로 매각, 요 가로에 놓은 시가대로 매각이 된 겁니다. 동시에 배당된다면 A, B, C, D, 자, A 이후에 B, C, D까지 포함해서 배당액은 어떻게 되냐 이 얘기입니다. 자, A가 받을 게 1억 8천인데 가만히 보세요. 시가대로 배당이 됐으니까 낙찰이 1억 2천, 8천, 4천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2억 2천이니까 A는 1억 8천만 원 1순위야. 다 배당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죠. 그러니까 답을 찍기 전에 계산하기 전에 머리로 벌써 1억 8천 되는 거 있죠.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인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A가 어떻게 안본 배당 받아갔는지 한번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X부동산, 그리고 Y부동산, Z부동산이 있는데 지금 A가 1억 2천, 자, A가 1억 2천이었고 Y는 8천, 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Z는 4천이었습니다. 그럼 1억 2천, 8천, 4천을 다 하면 얼마? 2억 2천이 나옵니다. 2억 2천. 자, 2억 2천 중에서 A가 받아가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2억 2천 중에서 X에 대해서는 1.2를 올려준 다음에 곱하기 그가 받을 금액 1억 8천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A는 X에 대해서는 9천만 원. 그렇죠. 9천만 원 받아가죠. 9천만 원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는 요 계산 그대로 하면 6천만 원 받아갑니다. A는. 그리고 Z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받아갑니다. 3천. 자, 이렇게 받아가요. 이렇게. 요거 다 합하니까 A는 지금 1억 8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순서대로 아까 보면 X부동산에 대해서는 B가 있었고 Y는 C, Z에는 D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그 사람들이 받아갈 돈들이 5천, 4천, 3천이 있었어요. 그럼 가로로 표시하겠습니다. 5천, 4천, 3천이 있었는데 자, 1억 2천에서 9천 빼면 얼마 나왔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바로 답 나와야지. 예, 3천만 원 남잖아요. 3천. 아하, B는 3천을 받아가는구나. 자, 8천에서 A가 받은 거 6천 빼면 얼마 났습니다. 2천. 받을 게 4천이니까 2천. 그럼 C는 2천을 받아가는 거예요. 없으면 못 받는 겁니다. 경매라는 게 그래요. 자, D는 받아갈 거 있나요? 없나요? 4천에서 3천 빼면 얼마 났습니까? 4천에서 3천을 빼면 1천 남죠. 1천. 원래 3천을 받아야 되지만 남은 게 1천밖에 없으면 1천 받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억 8천 중에 Y가 2천인 거. Y가 아니죠. B는 3천. 자, B는 3천. 여기 있네. B는 3천. C는 2천. D는 1,000. 자, 그러면 답 나왔죠? 248번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49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249번. 249번부터는 계약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249.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약관의 구성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 규범이거나 법 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 약속이죠. 당사자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무슨 약관을 어떻게 법 규범으로 합니까? 틀린 거죠. 3.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그렇죠. 무효입니다. 이런 거는. 4.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 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즉 사업자가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 운영 해칙 중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지닌다. 맞습니다. 자,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24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번 문제입니다. 250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렇죠. 상대방의 계약 체결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3.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청약은 격지자든 대자든 발송이 아니라 이건 다 도달했을 때입니다. 도달.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승낙의 통지입니다. 승낙을 통지할 때는 격지자 간에서는 그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하지만 청약만큼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X. 4번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한 경우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5번. 5. 보증금의 수수는 주고받는 거죠.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하고 별개의 계약입니다. 다만 그 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자,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25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5강 시간이었고 241번부터 250번까지 부지런히 풀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